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각변의 각속도, 가속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이게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여기 등체, 그리고 각도, 그리고 각변의 각속도, 가속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쭉 한번 훑어보세요. 한번 먼저 훑어보면서 이게 논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다라는 거를 상상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상상들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각변이나 각속도나 가속도를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운동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저 개념들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이 개념들은 회전 운동에 쓰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이 생각부터 해야 될 거예요. 여기에는 산수식에 신경을 쓰지 말고 여러분들은 먼저 회전 운동이 도대체 어떤 운동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머릿속에 사고실험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회전 운동에 대해서 하나씩 모델을 먼저 만들어 보세요.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회전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의를 한번 해보세요.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회전 운동 모델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사고실험 모델을 정했다라고 한다면 그 모델을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운동 방정식은 도대체 어떤 식을 이용을 해서 또는 어떤 법칙을 이용해서 세울 수가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회전 모델을 정했고 회전 운동에 대한 모델을 정했고 회전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데 회전 운동 방정식은 도대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회전 운동 방정식을 우리가 손운동을 배웠을 때 다뤘던 것처럼 모든 식들을 하나하나 정의를 해서 전체를 다 새로 만들어낼까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될 회전 운동이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는 우리가 그 전에 먼저 앞에서 배웠던 손운동과 유사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손운동에 대한 거를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쪽 회전 운동에 대한 거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손운동에 대해서 사용했던 물리량이라고 하는 자체를 우리가 회전 운동 쪽으로 조금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 운동에 대응하는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만 재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손운동을 이용을 해서 회전 운동을 쉽게 다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점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운동 방정식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손운동에서 다뤘던 F=MA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회전 운동을 재해석할 거예요. 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 시작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각도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변이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속도를 이해를 하고 가속도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전체적인 윤곽을 그려졌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질문했던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회전 운동이라고 하는 자체 모델을 여러분들은 어떤 걸로 정했어요? 자, 그러면 회전 운동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회전축에다가 물체를 이렇게 꽂아놨어요. 이게 여기다가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지금 회전축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회전 운동이라고 하는 자체는 회전축이 있고 그 축을 중심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입자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운동을 우리가 회전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 운동을 회전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전 운동에는 반드시 회전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회전 운동의 특성 중에 하나를 알았어요. 반드시 회전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회전하는 물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손운동과 비교를 해서 생각하면 쉬워요. 자, 그러면 먼저 F=MA라고 하는 모델을 다시 한번 떠올려봐요. F=MA. 이때 질량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입장의 질량을 말했던 걸까요? F=MA에서 우리는 먼저 그러면 손운동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손운동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거잖아요. 지금 여기는 칠판 지우개예요. 제가 만약에 칠판 지우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이럴 거예요. 칠판 지우개에는 엄청나게 많은 입자가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이 칠판 지우개를 힘을 가해서 이렇게 밀게 되면은 그러면 틀림없이 칠판 지우개는 여기 다시 상자를 바꿨어요. 칠판 지우개는 떨어져서. 자, 그러면 제가 이 상자를 이렇게 힘을 가해서 밀게 되면은 틀림없이 이 상자에 있는 모든 입자들은 힘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다시 말해서 변이 방향에 같게 모든 입자들을 움직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4개의 입자만 예를 들어서 그런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상자의 앞쪽에 끝단에 하나, 둘, 셋, 4개의 입자가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만약에 뒤쪽까지 할까요? 뒤쪽에도 하나, 둘, 셋, 4개의 입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상자 안에서 이제 8개의 입자만 고려를 할게요.
그러면 생각하기가 더 쉬워요. 그랬을 때 제가 힘을 가해서 밀게 되면은 틀림없이 여기에 있는 8개의 입자는 힘의 방향과 똑같은 변이로 움직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런 식 운동이 선운동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먼저 이 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뉴턴의 이 법칙을 적용시킬 때 어떻게 했어요? F=ma를 적용시킬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유물체 그림을 그릴 때 항상 그 설명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물체를 조그마한 쇠구슬 같이, 지금 여기 조그마한 쇠구슬이 있는데 쇠구슬과 같이 입자를 생각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 이유 자체가 뭐였냐면 제가 힘을 가해서 밀게 되면은 모든 입자는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운동을 기술할 때는 물체를 입자로서 표현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면 아주 작은 입자인 경우에는 또하나 개념을 확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선운동이나 회전운동이나 구별이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자로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물체의 운동을 쉽게 기술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회전운동은 상황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회전운동을 봤듯이 만약에 이번에는 원반으로 해볼까요? 이쪽에 원반이 있으니까 여기에도 기술 선을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를 회전시키게 되면은 그러면 회전운동이 형성이 될 텐데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회전할 때는 물체가 틀림없이 조그마한 입자가 아니라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만 물체의 회전운동을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검은색 원반같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조그마한 쇠구슬 같은 구조라고 한다면 그대로 F=ma를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원반과 같이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회전운동이라고 하는 다른 현상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갔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은 고려를 해야 돼요. 회전운동이 이루어지려면 회전축이 있어야 된다는 건 알았어요. 이렇게 있어야 회전운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물체가 어떤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세 번째는 이 물체의 성질이 변형되지 않는 물체여야 돼요. 이게 만약에 변형되는 물체라면 우리 지금 입장에서는 회전운동을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가질 거냐면 이 물체 자체가 변형되지 않는 물체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게 여기에 써 있는,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 강체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저 강체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반대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그 반대 개념을 이런 식 사고 구대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고무풍선에다가 물을 넣어봐요. 고무풍선에서 물을 넣어서 우리가 던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때는 어떤 운동이 될까요? 이때는 선운동이 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선운동이라고 하는 자체는 밀었을 때 모든 입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 텐데 풍선하고 물에 대한 개의를 다룰 때는 틀림없이 이게 출렁출렁하면서 날아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할 수가 있죠. 바로 이래서 선운동으로 다루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번에는 원운동 또는 회전운동을 고려를 해볼게요. 그러면 풍선의 끝단을 잡고 여러분들이 돌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틀림없이 속도가 빨라질수록 풍선의 모양이 변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물이 들어있는 풍선을 다룰 때는 우리가 회전운동으로도 다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강체라고 하는 거를 고려를 하는 거예요. 강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조그마한 쇠구슬을 점점 키워서 큰 쇠구슬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구슬이 엄청나게 커져서 이런 어떤 물체가 된 거예요. 이 물체는 충격이나 이런 데 절대로 변형이 되지 않는 물체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역학을 통해서 이 물체의 회전운동을 기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강체를 도입한다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에 반드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회전운동을 다루기 위해서 회전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물체가 강체로 구성이 돼 있어야 돼요.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강체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개념을 확대를 시켰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선운동과 회전운동을 비교를 했을 때 한 가지 특징을 먼저 이해를 하고 있는 게 회전운동을 이해할 때 편해요. 자, 그러면 선운동이라고 하는 자체는 아까 변하지 않는 양이 변이라고 했어요. 입자들의 변이 또는 위치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물체를 제가 여기서 밀게 되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입자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테니까. 하지만 회전운동일 때는 상황이 달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자를 가지고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 이렇게 자가 있는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조그만 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볼펜으로 회전축을 이렇게 만들게요. 그리고 이 물체가 이렇게 회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회전을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이때는 어떤 것들이 변하지 않아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여기 스푼 라인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쪽 아래쪽 라인을 기준선으로 잡을게요. 그러면 물체가 이만큼 회전했을 때 틀림없이 각도는 이만큼 세타를 이루게 될 거예요. 또 이 물체가 이만큼 회전하게 되면 이만큼 세타를 이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회전 운동을 할 때 강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입자는 같은 각도만큼 회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진 운동을 할 때, 다시 말해서 선 운동을 할 때 모든 물체가 위치하고 또 하나 변이가 똑같이 바뀌었듯이 이쪽에서는 각도 또는 각도에 대한 각 변이 자체가 같이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점을 하나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을 이해를 했어요. 이걸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선운동일 때는 변이는 서로 같아요. 그렇죠? 그 물체에 있는 위치나 변이는 같아요. 그런데 회전운동일 때는 각도 또는 각 변이 자체는 같게 돼 있어요. 이 점을 먼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회전운동을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들을 해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전운동일 때는 강체 속에 있는 모든 입자들이 각도에 대해서 똑같이 회전한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각도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각도라고 하는 이렇게 개념이 나와 있어요. 각도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쓸 때는, 그리고 회전운동을 다룰 때는 라디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냐면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은 먼저 이만큼 반지름을 R이라고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리고 각도는 세타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S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S라고 하는 자체는 현우의 길이에요. 이만큼 이동한 현우의 길이를 우리가 S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각도를 표현하게 되면은 이거는 현우의 길이를 반지름 R로 이렇게 나눠준 값이에요. 그리고 단위는 좀 전에 얘기를 했듯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단위를 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냐면 이 각도라고 하는 세타라고 하는 거에 차원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 이 점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단위는 라디안이라고 했는데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 차원이니까 그렇잖아요? 차원은 도대체 뭘까요? 차원은 실제는 라디안이라고 하는 각도에 차원은 없어요. 왜 없냐면은 여기 보면은 S라고 하는 자체가 여기가 현우의 길이기 때문에 단위가 미터예요. 그리고 반지름도 원점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반지름이기 때문에 여기도 단위가 미터예요. 그러면 위에도 미터, 아래도 미터이기 때문에 없어지죠. 그래서 실제 각도라고 하는 자체는 그냥 상수값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자체는 차원이 없는 단위다라고 하는 걸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우의 길이, 이쪽에 있는 이 현우의 길이를 알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반지름이 4m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각도는 우라디안이었어요. 그러면 현우의 길이는 얼마로 답변을 해야 될까요? 답변을 해봤어요? 혹시 이거를 20m 라디안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답변을 할 때 라디안을 빼고 답변을 해야 돼요. 그래서 20m로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세타라고 하는 각도까지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까지 이만큼 부분을 정리들을 해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강체에 대한 개념과 각도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각 변이, 각 속도, 각 가속도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쪽은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여러분들이 모든 물리적인 용어에서 각자를 빼놓고 지워놓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는 변이가 될 테고 여기는 속도가 될 테고 여기는 가속도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저 개념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가 선운동을 다룰 때 이미 다 다뤄봤던 개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선운동을 다룰 때 거기에서 법칙 자체가 F = NA라고 하는 식이 있었었는데 우리는 이 가속도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속도를 이해를 했었고 속도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변이를 먼저 이해를 했었어요. 여기도 그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개념 자체를 변이 중에서 각 변이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각 속도를 이해를 하고 각 가속도를 이해를 해서 뉴턴의 이 법칙을 변형시킨 꼴로 회전운동을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여기까지 알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뭐냐면 선운동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F = MA를 이해를 했듯이 우리는 회전운동에서 어떤 개념은 어떤 거를 곱한 곱이다 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려고 지금 이 개념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일 마지막 개념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를 했을 거예요. 왜냐면 F 이퀄 MA에서 A라고 하는 가속도와 대응되는 회전운동의 개념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가속도 알파인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그 점을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그랬어요. 회전운동에 대한 운동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F 이퀄 MA라고 하는 거에서 대응하는 물리량을 찾아내서 우리는 사용을 할 거다라고 그랬어요. 똑같아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참 뉴턴이 대단한 일을 했던 거예요. 따르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를 알았어요. 우리는 다시 회전운동에 대한 식 자체가 뭐는 뭐 하고 여기가 알파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알파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각 가속도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속도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각 변이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변이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논리전개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각 변이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각 변이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선운동으로 갔을 때 제가 물체를 힘을 가서 밀었어요. 그럼 초기에 여기에 있던 물체가 이만큼 갔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물체의 이동 경로를 고려하지 않고 시작과 끝점만을 논하는 변이로서의 개념을 다뤘어요. 그리고 그 변이라고 하는 개념은 델타라고 하는 기호를 붙였고 무조건 델타라고 하는 변이는 나중 위치에서 초기 위치를 빼줬으면 되는 거였었어요. 그럼 이쪽도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이쪽도 각 변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물체가 회전운동을 할 거예요. 회전운동을 할 때 우리는 이거를 각도로서 논하겠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런데 각 변이의 정의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이것도 똑같이 나중 각도에서 초기 각도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있는 제가 이렇게 회전을 했다라고 했을 때 초기 위치가 여기였었고 초기 위치 그랬을 때 각도를 여기를 우리가 세타 i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 회전을 냈어요. 그랬을 때 여기 수평면으로부터 이만큼 회전한 각도를 세타 f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변이는 어디예요? 여기에서 이만큼을 빼준다. 그럼 이 사이각이겠죠. 바로 그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은 초기 각도를 여기 세타의 초기치라고 쓰고 나중 각도를 이만큼 썼을 때 변이는 이만큼 각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각도를 우리가 삼각형 기호를 써서 이렇게 델로 표시를 해주고 우리는 개념 자체를 어떻게 쓸 거냐면 나중 각도에서 초기 각도를 빼준 각도를 이렇게 쓰게 될 거예요. 이게 각 변이의 정의예요. 그리고 단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여기에는 세타이라는 값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하고 똑같이 라디안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각 변이를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걸 정의를 할 수가 있냐면 각 속도를 정의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선운동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시간에 대해서 변이의 변화량이었던 거죠. 이게 속도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변이 자체를 시간으로 나눠준 게 속도였었어요. 그럼 이쪽도 똑같아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서도 똑같이 순간 각속도로 얘기를 할게요. 똑같이 이쪽에서는 변이가 각도인 거니까 그러니까 각도가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회전했니? 이렇게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운동일 때는 시간에 따라서 너 얼마나 빨리 움직였니? 이렇게 질문하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시간에 대해서 너 얼마나 빨리 회전했니? 이렇게 질문하면 이게 각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 거에서 속도와 평균 속도가 있었듯이 이쪽도 똑같이 평균 각속도와 순간 각속도가 있는 거예요. 순간 각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단지 평균 가속도에 리미트만 취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시간 자체를 0으로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평균 각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차분 형태로 여기 델타 t분의 델타 세타로 표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미분 형태로 여기는 dt분의 d 세타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차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간에 대한 나중치에서 시간에 대한 초기치를 빼주면 되는 거고 위쪽은 나중 각도에서 초기 각도를 빼준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런 식을 우리가 차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미분 형태인 거예요. 왜냐면 이만큼이 도함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미분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위는 서로 똑같아요. 단위는 서로 똑같이 라디안 퍼 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쪽에서 설명했듯이 여기는 어떻게 될 거냐면 라디안이라고 하는 자체가 차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초의 역수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각속도와 순간 각속도는 똑같은 라디안 퍼 초라고 하는 단위를 갖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각속도의 기호는 뭐라고 쓸 거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오메가로 읽어야 돼요. 여기 W를 읽으면 안 돼요. 기호 자체가
오메가예요. 오메가로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이게 각속도의 기호이고 이게 각속도의 정의가 되고 여기가 각속도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이해들을 해보세요. 이해들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속도까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가속도를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가속도는 기호부터 얘기를 하면은 가속도는 어떻게 쓸 거냐면 알파로 쓸 거예요. 여기가 알파예요. 알파로 이렇게 쓰고 이쪽도 똑같이 여기가 평균 각속도와 순간 각가속도가 있어요. 그냥 평균 각가속도는 이쪽하고 같은 개념으로 여기는 각속도에 대해서 쓸 때 나중치에서 초기치를 빼준 값으로 쓸 테고 시간에 대해서도 나중 시간에서 초기 시간을 빼준 값으로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이게 평균 각가속도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쪽은 미분 형태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0으로 보내면 되겠죠? 그러면 이만큼 부분이 도함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dt분의 d 오메가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봐도 여러분들이 선운동에서 다뤘던 거하고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단위는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가 라디안포 초의 제곱이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오메가라고 하는 단위가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라디안포 초였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시간으로 또 한 번 나눠준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라디안포 초의 제곱꼴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라디안은 저쪽에서 설명한 것과 똑같이 차원이 없기 때문에 라디안을 빼고 써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평균 각 가속도와 순간 각 가속도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한번 스스로 한번 정리들을 해봐요. 여러분들은 이제 각 변이, 각 가속도, 각 가속도를 알았기 때문에 회전운동에 초기 입문을 한 거예요. 이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논리 확장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정리들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정리는 여러분들 스스로 했다고 보고 여기서도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속도, 가속도는 벡터라는 개념이 있었죠. 바로 그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변이나 각속도나 가속도라고 하는 개념은 벡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방향은 어떻게 정하면 되는 거냐면 먼저 각도부터 정해보죠. 각도나 각변이랑 똑같은 거니까 각도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각도는 만약에 여기에 있는 원반이 이렇게 회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은 반시계 방향이네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이쪽을 우리가 플러스 방향으로 잡아요.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잡아요. 이거는 관습적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쪽을 플러스로 잡아요. 하지만 시계 방향 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방향을 마이너스로 앞으로 잡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각도에 대한 방향을 잡았어요. 자, 그러면 오메가라고 하는 여기는 방향이 어느 쪽일까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메가라는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실제는 회전축의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회전축의 방향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여기 빨간 색깔 볼펜이 회전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냐면 여기 원반에다가 이렇게 회전축을 끼운 다음에 이걸 회전시켰을 때 틀림없이 지금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이 각도가 플러스 방향인 거예요. 이렇게 돌아갈 때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방향을 손으로 잡아보면 돼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감싸 잡게 되면은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여기 있는 오메가의 방향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손으로 잡으면 이쪽 방향인 거죠. 그래서 저쪽 방향이 지금 오메가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각속도의 방향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원반이 반대로 돌아가서 시계 방향으로 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손으로 감싸주면은 엄지손가락은 뒤쪽을 가리키죠. 이걸 옆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면은 엄지손가락은 왼쪽을 가리키죠. 바로 이게 각속도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각속도의 방향은 회전축의 방향이다 라고 하는 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근데 회전축의 방향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돌아가는 각도를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손으로 감싸보면 알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각속도의 방향까지 이제 고려를 해봤어요. 그러면 마지막 남은 거는 뭐냐면 각 가속도의 방향인 거예요. 그러면 각 가속도의 방향은 어느 쪽이 될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손운동을 생각을 해보면 쉬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가 자동차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자동차가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속도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모델을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랬을 때 가속도의 방향은 이 속도가 계속 증가하는 방향이면 가속도의 방향도 속도의 방향과 같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동차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쭉 움직이다가 섰어요. 점점
이쪽부터 시작을 할게요.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섰어요.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은 그때는 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었었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을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 가속도의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속도가 증가하는 방향이면은 증가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가속도의 방향은 가속도의 방향은 각속도의 방향과 같아요. 하지만 각속도가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 가속도의 방향은 각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각도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여기까지 이렇게 논리전개를 해봐요. 방향까지 고려를 해서 논리전개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더 구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회전운동과 원운동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는 어떤 모델을 가지고 구별하면 쉽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관람차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쉬워요. 여러분들이 놀이동산에 가서 관람차라고 하는 걸 타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람차가 어떻게 운동을 한다라는 거는 머릿속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 관점은 이거예요. 전체 이렇게 관람차가 이렇게 회전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관람차의 프레임, 그러니까 이 프레임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 여기 객실하고를 구별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틀림없이 여기 관람차의 전체 프레임은 축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입자가 세타에 따라서 이렇게 같은 각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프레임은 회전 운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여기에 있는 작은 객실로 한번 보죠. 그럼 객실을 제가 여기에 있는 이 상자로 할게요.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상자의 운동을 한번 봐요. 여기는 틀림없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동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람차 모양을 많이 봐서 여기를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객실도 여기도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는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선 운동에서 원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객실이 회전 운동이 되려면 다음과 같이 움직여야 돼요.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와서 이 모양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쪽에서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바뀌고 이쪽에서 돌아가고 이쪽에서 이렇게 바뀌어야,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구별을 해야 돼요. 지금 이 관람차에서 전체 프레임은 회전 운동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여기에 있는 객실 자체는 선 운동에서 원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원 운동과 회전 운동을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점을 꼭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앞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뭐를 했나 하는 걸 잠깐 보죠. 여러분들은 먼저 강차라고 하는 거에 신경을 써야 돼요. 강차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풍선, 물이 들어있는 풍선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풍선은 모양 자체가 변형이 돼요. 하지만 여기 있는 강체는 모양 자체가 전혀 변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회전 운동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회전축과 그리고 물체를 강체로 변형을 시켜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점을 먼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세타라고 하는 자체는 이제 우리가 회전 운동으로 들어가기 위한 시발점이에요. 근데 저 세타라고 하는 자체는 차원이 없는 값이에요. 단위를 라디안으로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세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변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변이라고 하는 자체도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도 낮은 각도에서 초기 각도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논리전개를 해서 각속도라고 하는 걸 정의를 했어요. 각속도는 기호를 오메가로 써요. 그리고 우리가 평균 각속도와 순간 각속도를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단위 자체는 먼저 라디안 퍼 초가 되는 거고, 그리고 라디안이라고 하는 거는 세타로서 표현이 돼요. 그리고 초라고 하는 자체는 시간으로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전운동과 선운동을 이해를 할 때 여기에 변하지 않는 값이 있어요. 이 시간이라든가 에너지 같은 값들은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그 점을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간 각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이 세타분의 dt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방향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우리가 돌아가는 방향을 손으로 가리켰을 때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여기 각속도를 뜻하는 오메가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는 각가속도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똑같이 평균 각가속도와 순간 각가속도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단위가 라디안 퍼 초로 이렇게 제곱으로 쓰게 될 테고 기호는 알파로 써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우리가 각속도에 대한 시간 변화율이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d 오메가라고 하는 자체를 dt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알아봤고, 그리고 이쪽에서도
방향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속도가 증가하는 방향이면 여기는 가속도는 각속도의 방향과 같아요. 하지만 돌아가는 회전 속도가 감소하게 되면은 이때는 가속도는 여기 각속도와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여기까지 온 거예요. F 이꼴 M A하고 대응되는 회전 운동에 대한 식을 찾고 싶은 건데 지금 여러분들은 가속도라고 하는 자체가 각가속도와 대응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질량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회전 운동에서 뭐로 표현된다 하는 거 이 점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힘이라고 하는 자체가 회전 운동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표현이 되나 하는 두 가지 물리량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들 들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는 등각속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 선운동과 각속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들을 꼭 한번 해보세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요.